네, 이번에는 그러면 안경테의 플라스틱 소재 중에서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는 이제 상온에서는 유동성을 가지는 저분자 수지에 촉매 등을 가하고 가열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하며 경화된다. 그리고 한번 경화된 수지는 다시 가열해도 유동성을 띠지 않으며 더욱 고온으로 가열하면 분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상온에서 유동성을 가지는 저분자 수지에 가열을 하면은 그 수지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을 한다. 근데 이미 한번 경화된 수지는 다시 가열을 해도 유동성을 띠지 않는다. 이게 열 경화성 수지의 특징이고, 조금 정리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분자이고 망상 구조, 3차원 망상 구조를 형성을 한다. 그리고 요 경화성 수지는 주형 중합, 주입 성형. 그래서 문제에 경화성 수지가 나오면 무조건 주입 혹은 주형. 그래서 경주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좋다고 했습니다. 경화성 수지는 주형 중합, 주입 성형. 그리고 스크랩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열 경화성 수지이고, 열 가소성과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열 경화성 수지는 저분자, 그리고 3차원 망상 구조, 주형 중합, 주입 성형, 그리고 스크랩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종류로는 우에페로라 이런 게 있었고, 우는 우레탄, 에는 에폭시, 페는 페놀, 요는 요소, 라는 멜라민. 요거 저번 중간고사에도 멜라닌이라고 쓰신 분들이 많은데 멜라닌이 아니고 민이에요. 민. 멜라민.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에폭시였다. 그래서 에폭시 안경테에서 쓰는 거는 주로 옵틸. 옵틸인데 이 옵틸의 특징을 조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중이 1.16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요. 기계적 성질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치수 안정성이 좋아요. 그래서 열 경화성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 에폭시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특징징은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뭐 광택을 내긴 쉽지 않은데 한번 광택 내면 오래 유지되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착색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탄력성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셀룰로이드나 아세테이트에 비해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옵틸은 다양한 착색도 가능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코일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스프링으로 이루어져서 탄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열 경화성 수지와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다른 열 경화성 수지는 코일이 아니라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탄성이 없고 옵틸은 코일 스프링으로 이루어져서 탄성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열 경화성 수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옵틸이 안경테에 쓰이는 것은 뭐 기계적 특성이 좋고 금속 밀착성도 좋고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옵틸은 조금 많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는 분자 구조가 일단 가소성 수지가 고분자다. 열 경화성 수지가 저분자다. 그리고 열 가소성 수지는 선상 구조인데 여기는 3차원적인 망상 구조다. 그래서 아무래도 3차원적인 망상 구조가 조금 더 복잡하겠죠. 분자 구조가. 그리고 열 가소성 수지는 재생성. 그러니까 가열이나 냉각을 하면은 이게 다시
유동성을 가지는데 열 경화성 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는 압축이나 사출, 열 경화성 수지는 주형 중합이다. 조금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형 중합, 뭐 주입 성형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은 열 경화성 수지다. 열 경화성 수지라는 것을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일단 열 가소성 수지의 장점은 일단은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금액도 저렴하고요. 근데 열이나 화학약품에 약한 대신에 열 경화성 수지는 열이나 화학약품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 제조가 복잡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를 비교하면서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되고, 뭐 제조 방법, 제법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플라스틱 쪽을 조금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섬유. 탄소섬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출 성형입니다. 그리고 내약품성, 혹은 내열성, 혹은 뭐 내방사성, 뭐 내한성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좋은 편이고 열 팽창 개수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치수 안정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단 신도가 작기 때문에 가공 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정리하면 우리가 이 탄소섬유는 66나일론, 그러니까 폴리아미드와 혼합을 해서 사출 성형으로 제조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조금 특징은 파단 신도가 작다라는 건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자체, 뭐 파단 신도가 높을수록 가공이 조금 용이한데 파단 신도가 작을수록 이제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공을 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탄력성이나 늘어나는 게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탄화규소. 탄화규소는 저희가 휘스커라고도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그 모양이 이제 고양이 수염과 조금 닮았다고 해서 휘스커라고도 불리고, 요게 이제 뭐 고온 강도 등 굉장히 우수한 점이 많은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안경테로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 소재나 탄소 섬유에 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동물성 소재, 뭐 귀갑테라고도 불리고요. 요거의 특징은 굉장히 뭐 많죠. 일단은 이게 동물 가죽이나 껍질 혹은 이제 물소 뿔, 뭐 코끼리 상아 아니면 거북이 등껍질 이런 걸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광택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피부에도 잘 적응이 됩니다. 생체 적합성도 좋고,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요. 그리고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크게 보면 이제 좀 장점이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건조한 조건에서 조금 잘 깨진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습도가 10% 이하에서는 균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건조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증기가열로 피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건조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초음파 세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접합부가 떨어지면 계란 흰자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의 수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 이것도 이제 탄력성이 좀 적기 때문에 렌즈를 끼워 넣기가 조금 힘들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갑테의 특징이고, 이 기갑테의 특징만으로도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조금 보면 기본적으로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 조직으로 독특한 광택을 가지고 있고 가볍고 생체 조직이므로 피부에 잘 적응된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건조한 조건에서 잘 깨진다. 그래서 습도가 10% 이하면 균열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거의 수제품으로 비싸고 뜨거운 물이나 초음파 세척기에 씻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접합부가 떨어지면 계란 흰자 사용한다. 그리고 탄력성이 적어서 렌즈를 끼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타 소재에서 동물성 소재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경테의 소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금속을 조금 정리했었고, 그리고 비금속 중에서도 플라스틱 소재에서 열 가소성을 조금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열 경화성, 그리고 뭐 탄소 섬유, 탄화규소, 아니면은 뭐 동물성 소재 이런 걸 조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과 조금 비교가 되는 것들의 서로 비교거리,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연결을 해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게 외워주시고 문제도 더욱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는 이제 안경테에서 접합하는 그 납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납땜이라는 거의 조건은 두 모재보다 융점이 낮은 뗏납을 녹여서 두 모재를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모재가 있을 때 요 모재들보다 융점이 낮은 뗏납을 녹이는 거예요. 왜냐면 요것보다 융점이 높으면 요거를 녹이면 요것도 같이 녹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재보다 요 뗏납이 융점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재보다 융점이 낮은 뗏납을 녹여서 두 모재를 접합하는 게 이 납땜이다. 근데 이 납땜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이 뗏납의 녹는 점이 450도 이상인 경우를 경납댐, 그리고 뗏납의 녹는 점이 450도 이하를 연납댐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안경테를 제조할 때는 주로 경납댐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 기준점은 뗏납의 녹는 점이 450도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뗏납의 조건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뗏납은 기본적으로 모재보다 융점이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젖음성이 좋아야 한다. 이 젖음성은 뭐라고 했죠? 모재와 뗏납 사이의 친화력을 말을 했었죠. 모재와 뗏납의 친화력. 그러니까 모재와 뗏납이 서로 조금 친화력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 스며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유동성이 우수하여 모재와의 접합부 사이에 잘 스며들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재와의 친화력이 우수하여 잘 접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재와 조금 잘 접합이 돼야 되는 조건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모재보다는 융점이 낮다. 이게 큰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납댐 중에서는 이제 은납, 뭐 근납, 뭐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중요한 거는 은납과 근납인데, 은납은 대부분 납댐에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은과 구리와 아연이 사용이 되고, 대부분 납땜에 사용을 합니다. 은납은. 이게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은납은 고융점을 먼저 하고 저융점을 나중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납땜이 조금 더 튼튼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저융점을 먼저 하고 고융점을 나중에 하면 저융점 접합 부위 자체가 고융점을 접합할 때 녹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융점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고융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저융점을 사용을 한다. 저융점 부분을 접합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납은 뭐 금, 은, 구리, 아연이 들어가는데, 금이나 금합금 납땜에 사용을 합니다. 금이나 금합금에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때
금제품에 음납을 하면은 그 부위가 검게 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음납을 하지만 금제품에는 급납을 한다. 그리고 이 급납에는 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은 함유가 늘어나면은 융점이 낮아집니다. 은이 증가하면 융점이 낮아진다. 은이 감소하면 융점이 올라지겠죠. 이게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납과 급납이 경납의 대표적인 건데요. 일단 음납은 대부분 납땜에 사용을 하고 뭐 고용점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저용점을 하고, 그 다음에 급납은 이제 은납이 거의 대부분 사용되지만 금제품에는 은납을 해버리면 그 부위가 검게 변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급납을 한다. 그리고 은의 함유량에 따라서 융점이 변화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변화하는 것은 은이 늘어나면 융점이 낮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납땜을 할 때 조금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융제라고 하는데, 이 융제는 납땜 시 우수한 접합 강도를 얻기 위해 납땜의 보조물이다. 납땜이 조금 잘 되게, 그러니까 조금 접합이 우수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융제인데, 그 대표적인 종류로는 붕산, 붕사, 브라칼륨, 브라가리, 여마리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제 구비 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 모재와의 친화력이 좋아야겠죠, 요것도. 그리고 뭐 유동성도 좋아야 하고 모재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이제 납땜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뭐 모재 산화 방지, 모재와의 친화력도 좋아야 되고, 뭐 산화피막 같은 불순물 제거 효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융제 구비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게 이제 납땜에 이제 뭐 도와주는 거 아니면 납땜 종류인데, 이 납땜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토치램프, 두 번째 전기저항, 세 번째 정륨점, 네 번째 고주파 땜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주파 땜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치램프는 말 그대로 가스토치를 이용해서 하는 납땜 방법이고, 전기저항은 두 전극 사이에 접합하고자 하는 안경테에 부품을 넣고 그 사이에 전류를 보내서 뭐 땜납을 하는 거, 전기 저항에 의해 생긴 열에 의해서 땜납을 하는 게 이제 전기 저항이고, 점륨점은 이제 뭐 전기 저항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재를 직접 녹여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땜납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고주파 땜질은 어떻게 됐었죠? 옆에 그림을 보면 되는데, 이 고주파 유도가열 이 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그 주변으로 생기는 와전류로 인해서 전기 저항이 발생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납땜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이 가열 코일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와전류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와전류가 발생을 하고, 그 와전류 때문에 피가열체의 전기 저항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피가열체가 가열이 되면서 납땜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고주파 땜질의 장단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장점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국부적으로 고열 가열을 하기 때문에 납재를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경제성이 있고 굉장히 좋은 품질의 납땜이 가능하고, 말 그대로 이제 비접촉 가열로 인해서 피가열체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도 굉장히 신속하고요. 짧은 시간에 국부적으로 가열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해 발생이 적은데, 단점은 이제 고가의 설비비, 그리고 부분 파트별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치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량 다품종 생산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품종이 많아지면 그만큼 파트를 다 거기에 맞는
치구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량 다품종 생산에는 좋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타늄 납땜. 티타늄 납땜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서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공이나 아르곤 가스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공기 중 납땜이 불가능하고 진공이나 아르곤 가스 내에서 한다. 뭐 불활성 가스 내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면 맞는 말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표면 처리, 안경테 표면 처리 중에서 금장. 금장의 표기 방식은 GFRG가 있고, 이 금장의 특징으로는 두께가 불규칙하고 밀착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재료의 손실이 많습니다. 이게 금장의 특징이었고, 금도금의 방식 중에 먼저 첫 번째 전해도금, 습식도금은 이런 이제 도금로에다가 도금액을 넣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금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온이 있을 건데, 이 마이너스 극에는 내가 도금할 물체를 넣고 이 플러스 극에는 도금 금속을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전기를 가해주면 이 금이 이렇게 금 중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은 이렇게 플러스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붙는 거예요. 도금할 물체에다가 전기를 가해줬을 때 순간적으로 이 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양이온을 값을 얻으면서 그게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가면서 도금이 되는 게 이 전해도금의 특징이고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도금액에 쓰기 때문에 습식도금이라고도 하고, 특징은 음극에는 도금할 물체, 그리고 양극에는 도금 금속을 배치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해 도금 공정은 총 6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 세척, 그 다음에 탈지방, 활성화, 전기도금, 세척, 건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탕금속을 이렇게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탈지방, 기름을 제거하고 활성화 시킨 다음에 다시 전기도금, 그 다음에 세척, 건조, 요 순서대로 이제 뭐 2번 정도 진행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제거하고, 조금 이제 도금이 잘 되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고, 전기 도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건조를 한다. 이 과정을 거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전해도금, 이 습식도금의 특징은 저가예요. 좀 저렴해요. 근데 이렇게 도금액이 있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을 하고, 표기 방식은 GP, 그리고 도금 피막의 종류는 이제 흑백 금리팔루즈라고 해서 흑색 크롬 도금, 백색 크롬 도금, 금도금, 니켈 도금, 팔라듐 도금, 료듐 도금, 주석 도금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장 큰 특징은 이 전해 도금은 습식 도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도금액을 사용을 하기 때문이고, 마이너스 극에는 내가 도금을 할 물체, 플러스 극에는 도금 금속을 놓는다 라고 얘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수가 발생을 한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건식도금 혹은 이온도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TiIP로 표기를 합니다. 이 이온도금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일단 도금 물질을 전자빔으로 증발시키는 거예요. 도금 물질을 이제 전자빔을 가해서 증발을 시키고, 그 증발된
입자로부터 이온화 전극이 음전기를 빼앗게 되어서 이온화 입자는 양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도금을 할 물체에 높은 음의 전압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온화 전극이 플러스 양전기만 남게 된다 했잖아요. 그 양전기가 거기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른 도금과 달리 굉장히 강하게 밀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은 거의 유사한데 요거는 이제 뭐 물에 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공해입니다. 그래서 도금 물질을 전자빔으로 증발시키고 그 증발된 입자에서 이온화 전극이 음전기를 뺏는 거예요. 그럼 증발된 입자가 양전하를 갖고 있겠죠. 플러스 값을. 그래서 뭐 도금 물질을 전자빔으로 막 씌워서 요거를 이렇게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증발시킨 거에서 마이너스 음전기를 빼앗으면 요게 플러스 값을 갖게 되겠죠. 요거를 빼셨어요. 여기가 플러스 값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도금을 하고자 하는 물체에다가 강한 마이너스 값을 전압을 거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방식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강하게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밀착 강도가 굉장히 좋고요. 경도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무공해예요. 왜냐면 물에 담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수 발생도 안 되고 무공해인데, 다 좋은데 단점 하나가 고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경테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번 주에는 안경 렌즈를 조금 정리를 했었고, 이번 주는 안경테를 조금 정리를 했는데, 안경 재료학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안경 재료학이라는 과목을 접했을 때는 막막하고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아마 조금은 이해도 되고 외워졌을 거라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하지만 정말 저를 믿고 끝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고 수업에도 참여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꼭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국가고시 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경재료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